절대로 안전한 면허대여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 800만 원씩 통장에 그냥 꽂아줄 테니 명의만 좀 빌려달라. 사기죄까지 더해져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약사님의 인생이 걸린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약사법은 면허 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국이 면허 대여 약국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면허 대여 약국과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 유형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무장이 약사 행세까지 하는 대담한 경우입니다. 갓 면허를 딴 20대 박약사는 오늘도 개국자금이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때 약국 컨설팅을 한다는 김 사무장이 솔깃한 제안을 해오는데요. 월 800만 원씩 통장에 그냥 꽂아줄 테니 강남의 좋은 자리에 약국을 낼 때 명의만 좀 빌려달라 라고 말이죠. 고민 끝에 유혹에 넘어간 박약사는 제안을 수락하고 김 사무장은 하얀 가운을 입고 직접 약을 조제하며 판매하고 완벽한 약사 행세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어땠을까요? 우선 약사 행세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무장은 사기죄까지 더해져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빌려준 20대 박약사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겠어?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 주변의 젊은 지인 약사분들께서도 브로커를 통해서 비슷한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약사는 월급을 받고 사무장이 진짜 사장인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 또 가장 많이 벌어지는 유형입니다. 30대 이 약사는 투자자인 최 사장과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최 사장이 보증금, 인테리어, 직원 월급 등 모든 자금을 대고 이 약사는 자기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한 뒤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 1,000만 원과 인센티브를 받기로 합니다. 이 약사는 내가 직접 약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약국의 모든 돈 관리는 최 사장이 했고 수익금도 전부 최 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안에서 최 사장은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한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이 약사 역시 직접 약국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해주는 경우입니다.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 중 하나인데요. 50대 강약사는 목 좋은 곳에 이미 자기 약국을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동네에 또 좋은 자리가 나오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약사는 1인 1개소 원칙에 따라서 약국을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으니 친한 후배인 윤 약사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름만 좀 빌려달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강 약사가 두 약국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윤 약사는 이름만 빌려준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두 약국 모두 약사가 운영하는 것이니 괜찮지 않겠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빌려서 약국을 두 개를 운영한 약사는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면허를 대여한 것이 되어 둘 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듣고 근데 생각보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의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그런데 면허 대여 제안을 받은 약사분들께서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되는 점이 면허를 대여한 약사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한 사무장과 함께 약국 운영 기간 내내 발생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양급여 환수금이 약국 운영 기간에 따라서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면허가 자격정지되고 천문학적인 요양급여를 환수당하는 것만은 막으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진짜 약국의 주인, 즉 실질적인 운영자를 가려내는 것일까요? 법원은 약사 면허증에 적힌 이름이 누구인지보다는 누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했는가를 따져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면허대여 약국
약국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시각을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수사관은 아마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중심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처음 약국을 개설할 때 개설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직원 채용과 해고는 누가 결정했는지, 수익금은 어떤 방식으로 분배가 되었는지, 그리고 약품 구매, 세금 처리 등 주요 경영 판단은 누가 했는지, 이런 판단 기준 관련해서 최근 상당히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이 인하대학교 병원 앞에서 20년간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제 1심에서는 조양호 회장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서 약국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요. 최근 그 판결이 뒤집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덕분에 한진그룹은 1,000억 원대 규모의 환수금을 면하기도 했죠. 이제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조 회장이 수익금의 일부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약국의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의 지배적인 관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양호 회장 사건의 사실관계를 일반적인 판례의 기준에 비춰보면 충분히 유죄 판결이 나올 법한 사안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조양호 회장이 재판 중에 사망을 해서 조양호 회장 없이 다른 관련자들과 약사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면허대여에 덫에 걸렸거나 혹은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아직 제안만 받고 고민하시는 약사님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안전한 면허대여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브로커들이야 법적으로 문제없게 다 처리해준다,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사람은 브로커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사님의 인생이 걸린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나는 사무장에게 속았다, 나는 월급만 받아서 아무것도 몰랐다 라고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시는 건데요. 이런 진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피의자라는 나쁜 인상만 심어줄 수 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 운영자 판단 기준에 맞춰서 내가 진짜 약국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월급이 아닌 수익 분배 계약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약품 회사와 직접 소통한 이메일 내역, 약국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았던 금융 기록 등 모든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 변호사들의 역할은 바로 이 골든타임 동안 의뢰인과 함께 모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수많은 자료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어 첫 조사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대기업 총수부터 평범한 약사까지 많은 이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면허대여 약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면허대여 약국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면허대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 조민경 변호사를 찾아주세요.